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이란, 알라의 가호 있기를. 발전소를 모두 날려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그것도 오늘까지입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늘 저녁 8시. 그 시간이 지나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모든 교량이, 모든 정유시설이 폭격 대상이 됩니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은 운이 좋아야 재건에 20년이 걸릴 것이다. 만약 나라가 남아있다면 말이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진짜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란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무력하고 초조하고 균형을 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기반 시설을 공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문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워싱턴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미 에너지부에서 23년을 일했습니다. 중동 담당이었어요.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호르무즈가 막히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창밖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어요. 트럼프가 진짜로 발전소를 폭격할까? 아니면 또 연기할까? 23년 경력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이 바뀌었어요. 속보였습니다. 이란 상공에서 미군 F-15E 전투기가 격추됐다는 뉴스였어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섬 남단 상공이었습니다. 탑승자는 2명, 조종사와 무장관제사였어요. 한 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실종 상태였습니다.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한 거예요. 손이 멈췄습니다. 미군이 뚫렸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날까지 미군은 이란의 방공망이 대부분 무력화됐다고 했습니다. 자신했어요. 그런데 F-15가 떨어졌어요. 미국이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미군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같은 날 아침에 터진 거예요. 트럼프는 이미 3번 연기했습니다. 처음엔 닷새, 두 번째엔 열흘, 그리고 또 하루를 더 늦췄어요. 그때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F-15를 격추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초기부터 4주에서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 딱 6주째였어요. 더 이상 연기하면 트럼프 본인의 말이 빈 협박이 됩니다. 그걸 트럼프가 허용할 리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발전소가 폭격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란 국민 2자릿수 100만 명이 전기를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겨울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여름 사막에서 전기가 끊기면 냉방이 멈춰요. 담수화 시설이 멈춥니다.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발전소는 군사 시설이 아니에요. 민간 인프라입니다. 국제법상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건 전쟁 범죄에 해당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 조건을 충족함으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숫자를 내놨어요. 유가가 배럴당 174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174달러예요. 지금 배럴당 90달러 선인데 거기서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리터당 기름값이 얼마가 될지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덮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어요. 그때 동료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임스, 아부다비에서 연락 왔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냐고.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부다비까지 14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어요. 구름 아래 어딘가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었고 그 아래 어딘가에 아직 실종된 미군 조종사가 있었어요. 발전소 폭격 시야는 그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노선입니다. 폭격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협상이 타결될까요? 그 답이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발전소 폭격 위협이 5주째 이어지는 동안 도대체 이란은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요?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을 때 현지 시각 새벽 4시였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4월인데도 사막 밤 공기가 후텁지근했습니다. 입고 온 재킷을 벗었어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자 TV 화면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군사본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자막이 흘렀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무력하고 초조하다. 공항 직원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아랍어로 뭔가를 주고받았어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찾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란은 왜 버티는 걸까요? 5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기습 공습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주예요. 미군은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을 때렸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가 전멸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휘체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미사일을 쐈고 드론을 날렸고 F-15를 격추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세계 최강 미군이 5주를 두들겼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게. 제 동료 알리가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파견 협력관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중동에서 일한 친구였어요. 차에 타자마자 알리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란을 얕봤어, 우리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불빛이 흘러갔어요. 무슨 소리야? 수뇌부가 전멸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알리가 핸들을 잡은 채 말했어요. 이란은 작년 6월 12일 전쟁 때부터 준비했어. 무기를 분산 배치했고 사용 권한을 각 지역 책임자한테 위임했어. 머리를 잘라도 몸이 움직이는 구조로 바꿔놓은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 MI6의 전 국장이 가디언의 한 말이 떠올랐어요. 이란은 해협을 통해 분쟁을 국제화한 게 아니라 세계화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알리의 말을 듣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란은 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버티는 것 자체가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그 증거였어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는 바닷길입니다. 하루 2,100만 배럴이에요. 이 해협이 막히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전부 이 바다에 묶여 있어요. 이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볼모로 잡은 거예요. 미국이 이길 수는 있어도 이기는 대가가 너무 커지도록 만든 겁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부다비 시내로 들어섰어요. 새벽 5시였는데 벌써 불빛이 켜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알리가 속도를 줄이면서 말했어요. 발전소 폭격 시한이 오늘 저녁이잖아. 트럼프가 진짜 할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번 연기했어. 근데 이번엔 달라. 오늘이 6주째야. 더 미루면 빈 협박이 돼.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새벽 사막 도시의 정적이었어요. 그때 알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알리가 저를 봤어요. 제임스, 파키스탄 중재 채널에서 연락 왔어. 이란이 미국 측 15개 조건을 공식 거부했대.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15개 조건이었어요. 미국이 이란에 요구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및 비축 금지, 농축 우라늄 반출, 미사일 능력 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 주권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요구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이란도 미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 조건을 내밀었어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항복 요구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위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여명이었습니다. 이 새벽이 지나면 트럼프의 시한이 끝납니다. 발전소 폭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또 연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다른 게 머릿속에 걸렸어요. 아부다비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파견 요청을 보낸 건 에너지부가 아니었어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호텔에 도착해서였어요. 알리가 건네준 서류 한 장을 펼쳤을 때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숫자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호텔 방에 짐을 풀 시간도 없었습니다. 알리가 건네준 서류를 손에 든 채 저는 창가에 섰어요. 아부다비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어요. 수평선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었고 그 해협 위 하늘 어딘가에서 사흘 전 F-15가 떨어졌어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격추 보고서였어요. 미 중부사령부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4월 3일 현지 시각 오후 호르무즈 해협 게슘섬 남단 상공이었어요.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한 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습니다. 탑승자는 2명, 조종사와 무장 관제사였어요. 조종사는 구조됐지만 무장 관제사는 아직 실종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F-15E였어요. 미 공군이 자랑하는 전천후 전투기입니다. 실전에서 격추된 기록이 거의 없는 기체예요. 그런데 이란 상공에서 떨어졌습니다. 미군은 그 전날까지 이란의 방공망이 대부분 무력화됐다고 했어요. 그 주장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알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격추 당시 상황 아는 거 있어? 알리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이란이 부크엠2 썼다는 얘기가 나와. 러시아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야. 사거리 50km야 제임스. 조종사가 눈치채기 전에 날아오는 거야. 저는 창밖 페르시아만을 바라봤습니다. 부크M2였어요.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를 격추한 바로 그 미사일 계열이었습니다. 이란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미군은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했는데 무력화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작년 6월 12일 전쟁 때 이란이 무기를 분산 배치했다는 알리의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어요. 격추 보고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구출작전 경과였어요. 조종사가 낙하산으로 탈출한 뒤 이란 남서부 산악지대에 고립됐습니다. 미군은 즉시 수색구조 헬기를 투입했어요. 블랙호크 2대와 C-130 수송기 1대였습니다. 그런데 구출 과정이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란도 움직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조종사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악지대를 봉쇄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를 생포해서 넘기면 포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란 국영방송이 그 소식을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란 스포츠 스타들이 소셜미디어에 그를 잡으면 내 메달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나라 전체가 미군 조종사 한 명을 잡으러 움직인 거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포로였습니다. 살아있는 미군 포로 한 명이 협상 테이블에서 갖는 무게를 이란은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발전소 폭격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이란이 미군 포로를 들이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론이 흔들려요. 의회가 움직입니다. 트럼프도 버티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란은 그 카드를 노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어요. 그 실종된 조종사는 무장 관제사 계급이었습니다. 대령급이에요. 23시간 넘게 이란 산악지대에서 혼자 버텼어요. 권총 한 자루만 들고 포위망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CIA가 움직였습니다. 정밀 위치 추적이 시작됐어요. CIA의 위성과 신호 정보가 그의 위치를 좁혀나갔습니다. 블랙호크 2대가 저공으로 산악지대에 진입했어요.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측이 헬기에 소화기 사격을 가했어요. 블랙호크 2대가 피격됐습니다. 그래도 구출작전은 멈추지 않았어요. 36시간이었습니다. 격추된 지 36시간 만에 그는 구조됐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그가 실려 나오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권총을 아직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3번 다시 봤습니다. 구출은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A-10 썬더볼트 공격기 1대가 추가로 격추됐어요. 조종사는 구조됐지만 미군은 하루 사이에 전투기 2대를 잃은 거였습니다. 미군이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압박하는 동안 오히려 미군이 2대를 잃었어요. 저는 창가에서 물러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우세하다고 분석해왔어요.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상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전제였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전투기 2대가 떨어졌습니다. 이란이 버티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투기 2대는 전략적으로 작은 손실이에요. 미군의 전체 전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저녁 발전소 폭격 명령을 내릴 겁니다. 이란은 결국 굴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임스, 지금 당장 나와. 포대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자켓을 집었습니다. 호텔방 문을 나서면서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였습니다. 발전소 폭격 시한까지 14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알리가 데려가려는 포대가 어디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 나서 알리가 말한 목적지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알리가 데려간 곳은 아부다비 외곽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도로 양옆으로 사막이 펼쳐졌어요. 새벽 6시였는데 이미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고 있었어요. 알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철조망 앞이었어요. 군사구역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육군병사 2명이 차에 다가왔어요. 알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차단기를 올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어요. 미사일 발사대였습니다. 포대 전체가 사막 한가운데 배치돼 있었어요.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레이더 차량이 서 있었어요.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말했어요. 천궁이야.
저는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어요.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 무기 체계에 대해 보고서로만 봤어요. 실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발사관 하나하나가 제 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장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네, 미 에너지부입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휘 차량 쪽으로 안내했어요. 차량 안에 모니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흘렀어요. 장교가 화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포대가 요격한 표적수입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96.3%였습니다. 요격률이었어요. 이란이 이 방향으로 날린 드론과 미사일 중 96.3%를 천궁이가 잡아냈다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잠시 침묵했어요. 인근 미군 포대 데이터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온 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군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된 구역에서 이란 미사일이 일부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수치는 없었어요. 그런데 천궁 2포대가 배치된 구역은 달랐습니다. 96.3%였어요. 저는 지휘 차량에서 나왔습니다. 발사대 앞에 다시 섰어요. 사막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가 날렸어요. 발사관 표면에 한글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게 한국 글자라는 건 알았어요. 그때 알리가 제 옆에 왔습니다. 제임스, 이게 오늘 발전소 폭격이랑 연결되는 이유 알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면 이란이 반격해. 아랍에미리트 유전을 때려. 사우디 정유시설을 때려. 이 포대가 없으면 이 나라 에너지 인프라가 남아나질 않아. 그런데 이게 지금 96%를 맡고 있어. 저는 발사대를 다시 봤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저녁 이란 발전소 폭격 명령을 내리면 이란은 즉각 보복합니다. 그 보복 대상은 이란과 가까운 산유국들이에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중동 전체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받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더 단단해져요.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배럴당 174달러였습니다. 지금 90달러 선인 유가가 발전소 폭격과 보복 공격이 맞물리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174달러면 서울 주유소에서 휘발유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섭니다. 버스 요금이 오릅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공장이 멈춰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란 발전소가 폭격되면 이란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전기를 잃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전기가 끊기면 냉방이 멈춰요. 담수화 시설이 멈춥니다. 식수가 끊겨요. 이란 전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쏟아집니다. 국제 여론이 미국을 향해 돌아서요. 유럽이 이탈합니다. 중국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쟁이 확산될 수 있어요. 발전소 폭격 하나가 도미노를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늘 저녁 그 도미노를 건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막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알리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포대가 버텨주는 동안 이 나라 유전이 살아있어. 유전이 살아있는 동안 원유가 나가. 원유가 나가는 동안 세계 에너지 시장이 버텨. 그 버팀목이 지금 항공 미사일이야, 제임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중동 에너지 안보 보고서를 수백 개 써왔어요. 그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동 에너지 안보의 핵심 변수로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한글이 찍힌 발사관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이건 일부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천궁2가 아무리 잘 막아도 발전소 폭격이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져요. 이란의 반격 규모가 달라집니다. 트럼프가 오늘 저녁 명령을 내리면 이 포대도 버티기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트루스 소셜을 열었습니다. 트럼프의 최신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화요일 저녁까지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이란은 발전소도 다리도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발전소 폭격 시한까지 1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알리도 말이 없었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으로 천궁이 발사대가 보였어요. 안테나가 아직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제임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어. 트럼프가 발전소 폭격 명령을 오늘 저녁 진짜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저는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무슨 문제야?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이야.
한국이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 워싱턴 동료 마이클이 말했어요. 트럼프가 오늘 아침 기자들한테 말했어. 한국은 호르무즈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직접 해결하게 하자. 그러면서 주한미군 얘기까지 꺼냈어. 저는 창밖 천공이 발사대를 봤습니다. 96.3%를 맞고 있는 그 포대를 보면서 트럼프가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대신 마이클한테 물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 상황은? 이란이 15개 조건 전부 거부했어. 협상 채널 사실상 끊겼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리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포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철조망을 지나 사막도로로 들어섰어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분수령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발전소를 폭격하거나 또 연기하거나. 3번 연기했어요. 이번에 또 미루면 이란은 트럼프의 위협을 완전히 빈말로 봅니다. 협상 레버리지가 사라져요. 트럼프 본인의 지지층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폭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폭격하면 이란이 즉각 보복해요. 유가가 치솟습니다. 미국 내 물가가 오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한테 물가 상승은 정치적 독이에요. 거기다 국제 여론이 돌아섭니다. 민간 인프라 공격이니까요. 유럽이 이탈해요. 나토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폭격하면 안 됩니다. 진퇴양난이었어요. 차가 아부다비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옆 차선에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단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라디오를 크게 틀고 있었어요. 아랍어 뉴스 소리가 창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앵커 목소리가 빨랐었어요. 긴박한 톤이었습니다. 알리가 라디오를 켰어요. 영어 채널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발전소 폭격 시한과 관련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볼륨을 키웠어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발전소 폭격 시한이 10시간도 안 남은 시점에서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연기할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란이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협상 채널도 사실상 끊겼어요. 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발전소 폭격 위협으로 이란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거였습니다. 유가를 잡으면서 이란을 조이는 이중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몰랐습니다. 알리가 차를 세웠어요. 호텔 앞이었습니다. 제임스, 점심 먹어. 오후에 또 나가야 해. 저는 차에서 내리다가 물었어요. 오후에 어디 가는데? 알리가 말했습니다. 서울. 저는 멈췄어요. 서울? 거기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오늘 저녁 이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 저는 알리를 봤습니다. 알리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차 창문을 올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로비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트럼프가 보였어요.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흘렀어요. 이란은 운이 좋아야 재건에 20년이 걸릴 것입니다. 옆에 다른 자막이 붙었어요. 협상 타결 가능성 있다. 두 자막이 화면에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폭격과 협상을 동시에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화면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부다비까지 14시간 비행이었는데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발전소 폭격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란이 보복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전을 때려요. 사우디 정유시설을 노립니다. 쿠웨이트 항구를 막아요. 호르무즈 봉쇄가 완전 봉쇄로 전환됩니다. 유가가 174달러까지 치솟아요.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한국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대로 갑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서요. 그런데 협상이 타결되면 어떻게 되는가? 호르무즈가 열립니다. 유조선이 다시 다녀요. 유가가 안정됩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합니다. 중동이 숨을 돌려요.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 저는 몰랐었습니다. 23년 경력으로도 오늘 저녁 트럼프가
어떤 버튼을 누를지 예측이 안 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제임스, 방금 나온 거야. 이란 외무장관이 공식 입장 냈어.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했어? 침략자가 벌을 받고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 협상 완전 거부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발전소 폭격 시한까지 8시간이었어요. 협상은 없었습니다. 이란은 굴복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트럼프는 폭격하거나 또 연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발사대가 서 있었어요. 한글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불을 뿜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전소인지 미사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 알람이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알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공항으로 와, 서울 간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서울에서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알리가 말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오늘 저녁 이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느꼈어요. 오늘 저녁 발전소 폭격 여부가 결정되는 그 순간 저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란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만든 나라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녁 8시였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서울까지 8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트루스 소셜, CNN, 로이터. 트럼프의 발전소 폭격 시한이 바로 이 시각이었어요.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 서울 시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착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찍혀 있었어요. 유조선이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어요. 여러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배들이 실어오는 원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70%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 해협이 막혀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발전소를 폭격하면 이란이 보복합니다. 보복 대상은 산유국 에너지 시설이에요. 호르무즈 봉쇄가 더 단단해집니다. 저 유조선들이 다시 뜨기 어려워져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알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 한국인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소개했어요. 제임스, 이분은 박 선생님이야. 30년 넘게 에너지 설비하신 분이야. 박 선생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한 손이었어요. 차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속보가 올라와 있었어요. 트럼프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란 측과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 결과를 곧 알려주겠다. 저는 화면을 닫았어요. 또였습니다. 폭격 시한이 지났는데 트럼프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4번째 연기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주유소가 보였어요. 가격판이 보였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2,400원이었어요. 3주 전에 비해 600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41개월 만에 최고가라는 뉴스를 봤던 게 생각났어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중소기업이에요. 운송비가 오르니까요. 그 다음이 자영업자들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율도 그렇죠. 1,500원 넘었잖아요. 박 선생님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나라 원유 중동 의존도가 70%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는 대안이 없어요. 미국한테 원유 사면 되냐고요? 운송비가 다르고 정제 방식이 달라요. 우리 정유시설이 중동산 원유에 맞춰져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갔어요. 저는 한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중동과 연결돼 있는지를. 발전소 폭격 하나가 이 도시의 기름값을 올리고 환율을 올리고 물가를 올립니다. 서울 시민들은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를 폭격했는지 안 했는지 뉴스로 보지만 그 결과는 주유소 가격판으로 체감하는 거예요. 알리가 말했어요. 제임스, 그래서 천궁 2가 중요한 거야. 저는 알리를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전이 살아있어야 원유가 나와. 그 유전을 지키는 게 천궁이야. 천궁 2가 96%를 막는 동안
아랍에미리트는 한국한테 원유를 줄 수 있는 거야. 트럼프가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미사일이 중동 에너지 인프라를 버텨주고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어요. 건물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중동 원유를 태웁니다. 그 원유가 호르무즈를 통해 옵니다. 그 호르무즈 위 하늘을 천궁 2가 지키고 있어요. 연결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과 사막의 발사대가 연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궁 2가 아무리 잘 막아도 트럼프가 발전소를 폭격하면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란의 보복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져요. 포대 몇 개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천궁2도 패트리어트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아직 폭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또 연기했지만 다음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3년 동안 중동을 분석해온 저로서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군데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어디요? 박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구로요. 거기 한 분을 만나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로가 어딘지 저는 몰랐어요. 서울 어딘가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의 표정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만남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가 호텔 앞에 멈췄어요. 내리면서 저는 핸드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의 새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란과의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강한 입장에 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외무장관은 협상이 없다고 했어요.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발전소는 아직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는 구로로 가야 했어요. 박 선생님이 만나자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아부다비 포대 앞에서 봤던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96.3%. 그리고 그 발사관에 찍혀있던 한글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때문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아부다비, 아부다비에서 서울, 사흘 만에 3개 시간대를 건넜습니다. 몸이 어느 시간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새벽이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 위로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불빛들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조용했어요. 트럼프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했던 그 시한이 지났는데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폭격도 없었고 타결도 없었어요. 트럼프는 또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연기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열었어요. 새벽 사이 뉴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또 발언했어요. 침략자가 벌을 받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 트럼프는 새벽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란, 현명한 선택을 하라. 서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7시에 호텔 앞으로 올게요.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유리문 앞에 섰어요. 서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택시가 지나갔어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란 발전소 폭격 위협이 이 도시 사람들의 아침을 바꿔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유소 가격판은 바꿔놓았습니다. 박 선생님 차가 왔어요.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 외곽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지나갔습니다. 공장 건물들이 보였어요. 간판들이 지나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구로공단 아세요? 이름은 들었어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공업단지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외화를 벌었어요. 그 돈이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낡은 건물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오래돼 보였어요. 골목 안쪽에 작은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차를 세웠어요. 여기에요.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75쯤 돼 보였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서 부품을 만지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박 선생님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어로 인사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가죽처럼 굳어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통역했어요. 이분이 김 선생님이에요. 1973년에 중동으로 파견 나가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8년 일하셨어요. 저는 노인을 봤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오일 쇼크가 터진 해였습니다. 중동이 원유 수출을 끊으면서 전 세계가 흔들렸던 그 해였어요. 한국은 그 혼란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원유를 사러 간 게 아니라 건설하러 갔어요. 사막에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고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박 선생님이 계속 통역했어요. 낮 기온이 52도였어요. 쇠붙이를 맨손으로 잡으면 살이 붙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고향에 붙였어요. 나머지 절반으로 버텼고요. 저는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52도 사막에서 쇠붙이를 잡은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이 구로공단 작업실에서 아직도 부품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뭔가를 말했어요. 박 선생님이 통역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동에 가서 일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인정받는 씨앗이 됐다고 하세요. 그 시절에 우리가 거기 가서 약속을 지켰으니까 지금 우리 미사일을 그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저는 숨이 멈췄어요. 약속이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한국은 중동으로 갔어요. 돈이 없었고 기술이 부족했지만 갔습니다. 52도 사막에서 버텼어요.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 신뢰가 50년을 건너왔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미사일 포대를 자국 유전 앞에 세우는 이유가 이 노인의 손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중동 에너지 안보를 분석했어요. 미국의 군사력, 이란의 전략, 산유국의 정치. 그 분석 어디에도 이 손이 없었습니다. 1973년 사막에서 52도를 버틴 이 손이 2026년 아부다비 포대 96.3%를 만든 뿌리라는 걸 저는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박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50년 전부터 한국은 중동에 있었어요. 총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일하러 갔어요. 그게 지금 천궁2가 됐고 천궁2가 지금 발전소 폭격 위기 속에서 유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노인을 다시 봤습니다. 노인이 작업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이었어요. 젊은 남자들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뒤로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사진 속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자신이었습니다. 26살이었을 거예요. 웃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 이 작업실 75 노인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참다가 결국 참지 못했어요. 박 선생님이 작업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노인 앞에 혼자 남았어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에너지 안보를 군사력과 정치로만 봤어요. 미국의 힘, 이란의 전략, 트럼프의 결정,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52도 사막에서 약속을 지킨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이 50년을 건너와서 오늘 발전소 폭격 위기 속에 유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50년 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아니라 손으로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사막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월급 봉투를 기다리셨어요. 새벽 4시 구로공단 공장 불빛 아래서 재봉틀을 돌리셨습니다. 그 땀이 50년을 건너왔어요. 오늘 아부다비 포대 앞에 서 있는 천궁이가 됐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저력입니다. 노인이 사진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작업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로공단 골목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담배를 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사진을 넣었어요.
노인의 26살 얼굴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제임스, 방금 속보 나왔어. 트럼프가 발전소 폭격 관련해서 오늘 저녁 최종 발표한대. 저는 골목 끝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었어요. 맑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오늘 저녁 결정이 날 거예요. 폭격인지 협상인지, 이란이 굴복하는지, 트럼프가 또 연기하는지. 그런데 저는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이제 하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를요. 마이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언제야? 오늘 저녁 6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직접 한대. 끊었습니다. 박 선생님 차에 탔어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차들이 막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노인의 사진이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이란 발전소 폭격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파키스탄 중재 채널을 통해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어제 하루 11척을 기록하며 전쟁 이후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1척이었어요. 전쟁 초기엔 하루 두세 척이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란이 완전 봉쇄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어쩌면 폭격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오늘 저녁 트럼프 발표가 나오면 에너지부 보고서를 다시 써야 했습니다.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책상 위에 뭔가를 꺼냈어요. 노트였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받아온 서류들이었어요. 1002 요격 데이터, 아랍에미리트 유전 피해 현황, 호르무즈 통행량 추이. 그 서류들 위에 노인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26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23년이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중동 에너지 안보를 분석했어요.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을 지킨다고 썼어요. 이란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분석 대상이 아니었어요. 변수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미군 F-15가 격추됐어요. 패트리어트가 뚫리는 동안 천공이는 96.3%를 막았습니다. 한국이 50년 전부터 중동에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총이 아니라 손으로 거기 있었다는 걸요. 저는 노트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기존 제목은 이랬어요. 중동 에너지 안보와 미국의 역할. 새 제목을 썼습니다. 중동 에너지 안보와 한국의 50년.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썼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부터 썼어요. 한국이 사막으로 간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52도 더위와 굳은 살 박인 손, 월급 절반을 고향으로 붙였던 사람들, 그 신뢰가 50년을 건너와 천공이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천공이가 발전소 폭격 위기 속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까지요. 2시간이 지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속보였어요. 트럼프 발표 관련이었습니다. 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잠정 합의 도달, 발전소 폭격 추가 유예, 호르무즈 단계적 개방 합의. 저는 화면을 내려놨습니다. 폭격은 없었어요. 협상이 됐습니다. 완전한 타결이 아니었어요. 잠정 합의였습니다. 호르무즈를 단계적으로 열고 이란은 핵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는 조건이었어요. 트럼프는 매우 훌륭한 합의라고 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의 권리를 지켰다고 했어요. 양쪽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양쪽 다 지친 거였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오후였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안개가 걷혀 있었어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보였어요. 멀리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26살 얼굴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이 사진을 서류 파일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에너지부 회의실이었습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임스, 이 제목이 맞아? 한국의 50년? 맞습니다. 국장이 잠시 저를 봤어요. 왜 한국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손으로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 손이 지금 발전소 폭격 위기에서 유전을 지켰습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 중동 출장에 이 보고서 들고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워싱턴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가슴 주머니를 손으로 짚었어요.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노인의 26살 얼굴이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새벽 공장 불빛 아래 재봉틀을 돌리셨던 여러분의 어머니, 52도 사막에서 쇠붙이를 잡으셨던 여러분의 아버지, 그 손이 50년을 건너와서 오늘 아부다비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50년 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